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연구원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서 다른 연구소와 기관들도 예상치를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소들은 전망치 수정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 부진과 세월호 참사 영향 등 하향 조정할 요인이 강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주체 중 가계는 차입 규모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서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의 차입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어서 기업, 가계, 정부를 합친 전체 경제 주체의 국내 총생산 대비 차입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권의 인력 구조 조정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증권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감원 등 구조 조정은 올 들어서도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인 은행권에서도 최근 들어 시티은행이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텐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2일째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매수 행진 속에 2,000선 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2,000선을 회복하며 공방을 벌이다 1997.89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이내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하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장의 핵 시간입니다. 시장의 핵으로 업종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업종 분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업종 준비해 오셨나요? 한두 업종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지배구조 정비를 좀 들어가는데 이제 뭐 총매는 이제 이건희 회장 그 병이 좀 악화된다는 얘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우리가 좀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그럼 과연 삼성이 지배구조 정비를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 거냐라는 걸 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신수종 5대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책이 좀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대 신수종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삼성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의 여유인데, 딴 그룹들은 이제 사실 이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좀 바빴는데, 삼성은 정확하게 2009년도에, 그러니까 맥쿼리 컨설팅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그룹 전반적인 정비를 좀 하려고 하는 컨설팅을 이미 오래전에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큰 그림들을 이미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후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 그러니까 향후 10년 후에는 삼성의 대표 사업하고 대표 제품이 다 사라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삼성의 주력 기업들이 다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마하 경영이니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의 모든 사업은 어디에 좀 집중되어 있냐면, 그룹 매출의 대부분 내지는 이익의 대부분은 결국 스마트 기기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삼성이 지금 강하게 좀 뻗어나가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 업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히 어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비메모리 시장의 5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위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80%를 지금 뺏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부분들, 그래서 스마트 기기 이후에 삼성이 가야 될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런 거를 지금 찾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지금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상당한 지금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이 지금 미래를 위해서 상당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5대 신수종 사업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완성한 것은 이제 2010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얘네들은 이제 5가지를 지금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오 제약이라는 게 있고요. 의료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묶어서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LED,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지 사업입니다. 전지 사업 중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전지 쪽이 있겠지만 이건 이제 소형 전지 쪽이고요. 앞으로 이들이 추구할 방향의 전지의 방향은 대형 전지 쪽.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전지, 뭐 태양광 전지. 근데 자동차 전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리튬 이온 전지라고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지 아니면 뭐 SOFC, 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지 쪽이 보다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삼성은 그 자동차 관련 전지 쪽하고 태양광 관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인 어떤 전지의 방향을 좀 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향후 미래 5대 신수종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자금도 2020년까지 한 23조 정도,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을 50조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삼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바이오 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는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쪽의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다 그렸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원래 바이오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각 그룹사에서 하나씩 맡아가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을, 언젠가에서, 보면은 바이오 로직스라는, 회사를 이제 출범을 시켰습니다. 바이오 로직스가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냐면 CMO 하는 데예요. CMO라는 게 이제 그 셀트리온이 하는 게 CMO인데, 얘네들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고요. 바이오 의료 생산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조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CMO라는 것은. 근데 지금 바이오 로직스는 대규모 생산 장치. 그래서 뭐 보통 뭐 5,000리터, 10,000리터 동물 배양 세포 탱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바이오 로직스에서 하는 일은 정확하게 뭐냐면 CMO 작업을 하는 거고요. CMO를 하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절대로 예전에 삼성 자동차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한쪽에서 안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의 설립은 합작 형태로 갑니다. 합작 형태로 가는데 퀀타일즈라는 글로벌 제약사 쪽에 이쪽에 역량이 있는 애들과 바이오 로직스라는 걸 물론 출범시켰습니다. 물론 지분율은 삼성이 많아요. 지분율이 삼성은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위험 분산 차원에서 이쪽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바이오 로직스는 CMO 쪽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젠 아이텍이라는 글로벌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하고 삼성이 또 하나의 회사를 설립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설립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 바이오 시밀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바이오 시밀러의 제품 개발과 사업화, 그리고 글로벌 판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마케팅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이쪽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회사가 합쳐지면은 하나의 바이오의 생산 설비와 바이오 시밀러의 생산 설비하고 그리고 바이오 제품 기획, 판매, 뭐 마케팅까지 연결하는 구조가 지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은 이 두 개의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파이프라인도 6개 정도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임상에 지금 들어간 거는 2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몇몇 회사하고는 장기 생산 공급 계약이 지금 체결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 제품 개발, 임상, 인허가, 제품 판매 등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준비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는 다 됐고 여기에 이제 삼성이 가장 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IT 기술의 강점이 있고요. MT 기술의 그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BT에 대한 시간의 투자 비용이 좀 남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M&A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파이프라인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고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의 바이오 쪽은 거의 다 준비가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 시장 살펴봤고 의료기기 시장은 어떤가요? 예, 이제 또 한 축이 이제 의료기기입니다. 바이오 쪽이 이제 그 사람 몸과 관련된 약을 만들거나 아니면 복제약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의료 장비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삼성은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삼성 메디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메디슨을 인수하면서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분명한 어떤 중심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삼성의 강점은 IT 역량이 강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이 가려고 하는 앞으로의 신사업, 신수종 쪽, 특히나 바이오 쪽은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놓고서 단독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술을 합쳐서 융합으로 가는 건데 삼성의 IT 기술하고 메디슨의 의료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뭐를 하겠다고 했냐면 의료기기를 디지털화 시키겠다. 아날로그 방식의 그 의료기기를 갖다 디지털화 시켜서 차별화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의료기기 사업팀을 사업부로
사업부로 확대를 했습니다. 사업부로 확대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어떤 위치를 좀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여러 쪽에 이제 라인업 구축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체외 진단기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프리미엄 엑스레이 이것이 이제 그 제품 구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시장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활발한 M&A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투비라는 회사를 2010년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슨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다시 심장질환 솔루션 업체인 넥서스라는 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형 ICT 업체인 뉴로로지카라는 회사를 2012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M&A를 통해서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확보를 하면서 그 삼성의 글로벌 마케팅 능력 그리고 IT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융합되면서 이쪽 업체의 기술력을 접목시켜 가지고 의료기기 시장에서 빠르게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지금 준비들은 거의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아까 살펴주셨던 부분이 LED 쪽 부분이죠. LED 쪽은 어떤가요? 네, LED 쪽은 사실 이제 삼성이 그동안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그 삼성 전기 안에 LED 사업부가 있었는데 이걸 별도로 분리를 해서 삼성 LED라는 신설 법인을 설립했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삼성전자가 2012년도에 LED 사업의 자체적인 어떤 그 존립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흡수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안에 별도의 사업부로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가려고 하는 부분이 결국 뭐냐면 전략은 이제 LED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 쪽에 LED가 있고요. IT향 LED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LED TV라고 그러는 것은 광원, 그러니까 뒤에서 빛을 쏴주는 광원 자체가 LED라는 거고요. 그 전까지 우리가 LCD TV라는 것은 광원, 빛을 쏴주는 광원 자체가 CCFC죠. 근데 IT향 LED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TV 모니터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 뭐 이런 것들의 광원 자체를 LED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은 지금 기반이 강한 게 뭐냐면 삼성 TV나 삼성 모니터 쪽에 얘네들의 그 LED 소자를 집어넣으면서 기본적인 매출 구조나 수익 구조, 사업 구조는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노리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조명 부분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LED 소자 쪽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쪽의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부분이 디스플레이 모듈, 그리고 조명 엔진, 그리고 램프 쪽까지 완전하게 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ED 업황 자체는 이제 조명 시장을 확실하게 개화를 했어요. 조명 시장을 확실하게 개화를 해서 조명 시장은 많이 커지고 있는데 IT 쪽은 워낙 이제 그동안 그 제품 교체 주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TV 쪽이나 그 모니터 쪽 같은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커지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이쪽 업황도 좀 개선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LED 업황 전체적인 성장률은 38%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명 쪽은 연간 상승률이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명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일단 필요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LED 관련 라인업 80개 정도를 이제 완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가 각각의 지금 삼성의 미래의 신수종 사업.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뭘 보지 말고 향후 미래가 어떻게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쪽 산업이 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연구를 한다면 여기서 분명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의 5대 신수종 사업에 대해서 김용준 멘토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우 멘토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10분에는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들, 큰 흐름들을 좀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져왔냐면요, 참 마음 아픕니다.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픈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어느 쪽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이 부분을 우리 좀 다루어 보고 여러분께 충고 아닌 충고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뉴스를 가져왔냐면요, 스마트폰 부품주 날개 없는 추락이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좀 무거운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폰 부품주가 올 연초부터요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급격히. 작년까지 엄청나게 좋은 전망들 내놓으면서 재작년부터죠. 예, 계속 좋게 될 것이다 했는데 전혀 아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요, 대표적인 주자가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인데, 인터플렉스, 파트론, BH, 그리고 KH바텍 이런 종목들이요 연초 대비 30% 넘는 급락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거의 반등 자체가 나오지 않는, 아주 매도할 타이밍조차를 주지 않는 하락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은요 성숙기에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항상 해드렸습니다. 중소형주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그 안에 내재적인 부분들을 기업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성장성만으로 평가를 한다면은요, 성장에서 성숙기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야 돼요. 산업의 수명주기 이론에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가는 그 지점이 이익의 최고점이 나타나는데, 그 지점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소형주 및 코스닥 투자하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물론 이들의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매수를 계속 추천한 사실 증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똑바른 판단을 앞으로도 가지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핵심 포인트 좀 짚어볼게요. 1분기 스마트폰 수요가요 어느 정도 증가가 됐냐면 24.7%, 굉장히 급성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은 아직도요 분기별 24.7%라는 것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 안에 기업들이 모두 다 성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년 동기에는요 42.9% 성장을 했으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약 한 70% 정도 줄어든 성장이죠. 성장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를 150만 원에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더불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다 매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성장, 스마트폰의 성장이 성숙기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는 어떤 싸움이 되냐면 단가 싸움이 됩니다. 판매업체들의 단가 싸움이 되는데, 이 메이저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들이 하청업체의 이익을 갉아먹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자기의 어떤 10조의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부 단계를 솔직히 말해서 죽여야지만 살아남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다면 나머지 종목들은요 계속적으로 단가 인하 압력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기가 힘듭니다. 물론 몇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방대한 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몇 종목을 찾는 그런 확률 적은 게임은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업체들의 원가 절감 속에서 계속해서 판매 단가의 인하의 압력에 자유롭지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감추어져 있는 적정 주가를 우리는 잊고 지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이 적정 주가를 제가 산정을 이제 해보게 되면은요, 적정 주가의 최고점, 아직도요, 적정 주가, 지금 오류가 생겨가지고 안 나오는데요. 적정 주가 대비요, 아직도요,
분명히 한 20% 이상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도 적정 주가 대비 고평가. 그러면 그 앞에 35,000원 이런 가격에서는 얼마나 고평가였겠습니까? 그래서요, 항상 성장이라는 것은요, 고평가의 지속이긴 하지만 이 고평가의 정도가 넘어서면은요, 반드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목별 이 적정한 주가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을 많이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을 말씀해 드리자면요, 일단 글로벌적으로요, 지금 새로운 월드컵 있고 이제 이머징 마켓 신흥국에서는요,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늘어나는 거지, 선진 시장은 이미 스마트폰이 안착을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갤럭시 3, 4, 5 이렇게 나가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3나 4나 5나 진보가 어때요? 일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의 진보는 엄청난 혁명적인 내용이었지만 3, 4, 5는 혁명적이지 않습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거기서 어떠한 것을 붙이더라도 지금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0.1, 0.2, 0.3으로 가는 개념이죠. 그리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히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단가 낮은, 조금 더 나은 성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능은 개선될 만큼 개선되었으니까. 글로벌 시장은요, 전부 24.7% 성장됐다고 했지만 어떤 부분의 성장이냐면 중저가입니다. 중저가.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마진이 크게 남으려면 새로운 제품, 업그레이드 제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팔아야지만 마진이 크게 남을 것인데, 중저가라는 것은 한 단계 기술이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단가 싸움밖에 되지 않죠. 근데 이러한 성장이요,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는 많아도, 판매 대수는 많아도 그 안에서 마진은 굉장히 줄어든 이런 모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품주들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올해 이제 신년 초에요,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막 이 시계, 이제 아이워치라든지 뭐 갤럭시 워치, 소니 워치, 이런 종류 스마트워치, 그리고 뭐 웨어러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뭐예요? 태블릿 PC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성장하던가요? 성장 안 합니다. 성장 안 해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사용을 해본 사람들 측면을 물어보면은요, 이거는요,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무슨 태블릿 PC는요, PC가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게임기입니다. 게임기. 이 생각을 아직까지 이 태블릿이 바꿔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있다고 노트북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은 그 노트북대로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이 웨어러블 시장과 이 태블릿 시장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그랬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고 나니까 가속화가 되지 않더라. 시간이 계속 더딘 상황이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술은 요만큼 진보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 단가는 또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납품하는 부품주들의 성과도 또 좋을 수가 없죠. 계속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마진을 팍팍 키워가면서 R&D 해나가야 되는데, 기술은 이만큼 성장하는데 판매가 더 돼요. 결국은 단가 싸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해드린 스마트폰 부품주, 뭐 인터폴렉스 파트론이라든지 KH 바텍, 이런 급락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팔려고 하면 이미 이 현재 가격 부근에 사신 분들은 없을 것이고요. 최하 30% 정도는 마이너스가 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손절의 타이밍도 놓쳤고요. 그러면 반등을 기다려서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 잘못된 거냐면, 이들 종목이 반등할 동안에 나머지 종목들은 그러면 떨어질까요? 내가 이 종목을 팔아서 주식을 안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반등 나오면 그때 매도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목들 올라갈 동안에 다른 저평가된 종목들은 더욱더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사신 가격에서 30% 마이너스 난 가격이, 여러분들이 사신 가격이 원전이 아니고 오늘 가격이 바로 여러분들의 원금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종목이 본전은 팔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에 더욱더 지금 전망이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다면 단 1분도 지체하지 않고 옮기는 게 원래는 정답입니다.
어떤 반등은 나오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이 반등폭은요, 실적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20% 반등 별로 기대가 잘 안 됩니다. 높아봐야 한 10에서 15% 정도까지일 겁니다. 그 정도 반등이 나오면 손실이 얼마가 났든지 간에 새로운 종목, 새로운 저평가, 새로운 성장 산업 쪽으로 종목을 바꿔가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들께 하나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종목을 매수할 때는요, 가격을 보고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손절매를 할 때는요, 얼마 떨어지면 손절매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자르세요. 즉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는 이거 다음 주 안에 다 팔겠다면 매일같이 그냥 종가든 시가든 정해서 오늘 10% 팔고 다음 날 또 10% 팔고 10% 팔고, 기계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마음에 편하고요. 그런 판단이 오히려 더 좋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드리지만은요, 시장의 중심은 이미 거래소 저가 대행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체할수록 좋은 기회를 또 한 번 놓칠 수가 있으니까 거래소 대행주로 옮겨가셔야 하고요. 이러한 성장에서 성숙기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빠져나와서 앞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개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요? 매일 2시에 제가 특징주 Y 시간, 그리고 대박 플러스 금요일 날이죠. 그리고 투맨쇼,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2시에도 특징주 항상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으로 가세요, 이 종목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과감하게 옮겨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입니다. 이 코너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위한 바닥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멘토들이 말하는 오늘의 바닥 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바닥 팁입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코스닥 기관 매도는 다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주식 비중을 올리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코스닥 기관 매도는 다음 무슨 뜻인가요? 네,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기관 매도세가 막 965억 코스닥 쪽에서 잡히니까 좀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물량 거의 대부분 다 다음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코스닥 쪽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자, 현재 잠깐 열어볼까요? 다음에 금액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음에 매도세인데요. 기간이 현재 10시 기준입니다. 605억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투신이 397억, 연기금이 209억. 자, 다음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비중 당장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주가도 같이 좀 살펴보자면요. 네. 위메이드 볼게요. 현재가 좀 열어볼까요? 네. 위메이드 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어제 오후장 들어서 급락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오전에 다음 질문 주시면 어제 오전 맞았나요? 네, 주신 맞아요. 분한테 위메이드 팔고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같이 말씀드렸죠. 위메이드는 그리고 다음은 그리고 어떻게 살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다음 만약에 상한가 풀리면 매수하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간 다 던지고 있어요. 위메이드 마찬가지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상한가 잔량 93만 주. 그나마 좀 100만 주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내일 상한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이거 오늘 장에서 비중 정말 줄이셔야 돼요. 코스닥 쪽에 문제가 없냐? 지금 현재 아까 잠깐 살펴봤듯이 잠정치에서 다음에서 600억 정도 매도세가 나옵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서 분위기 자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967억. 코스닥 쪽에서 기관들의 매도세는 또 한번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쪽 물량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 물량이 또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조심은 해야 되고, 업종별로 좀 살펴보자면, 코스닥 쪽에서 지금 현재, IT 소프트웨어, 대우энерг이 다음인 것 같네요. 살펴보니까. 이게 10시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물량 추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만으로 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그 매도세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요 정도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코스닥의 상승 분위기 좀 나와주지만, 좀 더 시간은 갖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금 수급적인 오해는 마시라고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선유 멘토께서는 다음에 매도 물량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주식 비중을 올리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제가 시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오늘 뭐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그 포인트를 좀 더 유심하게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현재 같은 경우에 고점 자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2015포인트, 2010포인트인데 이 고점 자체를 돌파하지 못했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이익 실현 못했다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도 이익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 모여있는 상태다. 아무도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상태거든요. 오버히팅 자체도 없었고, 그리고 한 번에 시세 분출 과정도 없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대부분의 가격대가 하단권에 외국인도 기관도 개인 투자자들 다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갭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페인트 동작으로 올려야겠죠, 주가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 어제 시세 자체가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의 물량 털기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자리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되냐면, 저점 자체는 나왔습니다. 이 1988포인트, 85포인트를 저점을 잡고,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면 주식 비중 더욱더 많이 늘리십시오.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어차피 또다시 박스권 안에 들어왔거든요. 현재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소위, 증권사들, 중소형 증권사들 수수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런 위험해지는 것을 기관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올려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주식시장에 돌아오고 주식시장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어제 그 포인트 자체 그리고 오늘의 소폭 반등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힘을 모으는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고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십시오. 현재는 시장 무조건 가는 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비중을 늘리자는 이상로 멘토의 팁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두 멘토가 시청자들이 의뢰한 종목을 수급과 차트로 접근해서 최고의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5866님께서요. 우리 조명지주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께서는 엉망진창이라며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 역시 시세 내고 빠지는 상태라며 X 의견 주셨습니다. 엉망진창인가요? 네, 엉망진창입니다. 네. 이 종목 이게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포인트니까 접근을 하시려는 건지 지금 그냥 제가 단지 차트 흐름 항상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것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건지 조금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본다면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살 수도 있는 그런 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포인트에 굉장히 많이 맞아떨어지는,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실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명은요. 실적 볼게요. 자, 작년까지 실적입니다. 작년부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해서 적자전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나왔는데
또 적자입니다. 더 커지고 있거든요. 적자폭 자체가.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적자폭 자체가 조금 요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여부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하고 수급적인 부분 깔끔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 자체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수급만 맨날 강조드리잖아요. 그럼 당장의 모습에서 바닥에서 확인되고 올라가는 포인트를 보일 수는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누군가 힘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 전혀 안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시가총액 570억.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좀 작기 때문에 매수를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요. 지금 당장의 흐름으로 봤을 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엉망진창이라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같은 의견입니다. 시세는 곧 빠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저항이 상당히 두터운 그런 차트의 일종입니다. 왜 저항이 두텁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고점과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저항과 지지가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시청자분이 의뢰하신 지금 가격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밴드 자체가 한 게 보이시죠? 자, 이 밴드를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는데 2,560원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 한 개만 더 그어본다면 자, 이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 시세를 분출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될 수 있겠죠. 하단 밴드 자체는 자, 첫 번째 바닥 신호였던 이 신호 자체가 나왔던 자리부터는 과매도 구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 동안 우리가 하단에 있는 자, 첫 번째 화살표 넣은 그 구간, 이 구간 자체는 지금 과매도 구간이 형성됐기 때문에 일종의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매집 구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세를 급하게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세가 크게 나타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빠지는 자리인데, 지금 이 중간 밴드적인 역할을 하던 곳을 다시 한번 어제 윗꼬리를 달고 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2,560원에 대한 저항 구간이 상당히 단단하구나. 그런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매매를 하시려면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는 이렇게 맞고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구간에서, 그래서 하단 자리를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 중간변 2,560원 자리에서 큰 음봉이 한번 형성이 됐습니다. 음봉이 한번 형성이 됐다는 것은 시세가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적인 이탈을 하는 그런 투매 현상이 한번 나타났었기 때문에 한 번만에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매매를 하실 때는 하단에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지금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오늘은 X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X 의견 주셨으니까요. 우리조명지주는 좀 신중하게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입니다. 9956님께서요. 하나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네, 김선희 멘토께서는 절대 안 돼요.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 역시 지하철을 뚫을 기세라며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절대 안 됩니까? 네, 이거 대형주 이게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2조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작년 이제 거의 말까지만 해도 여름부터 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7, 80%까지 올라가다가 쭉 밀려 내려와서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는데요. 네. 흐름으로 볼 때는요, 지금 당장에 좀 상승 분위기 나오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들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 잡히지만,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 보자면요, 기관들과 외인들 뚜렷하게 매수 포인트를 안 잡아주고 있고 개인들만이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런 포인트가 계속 잡힌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 제가 제일 싫어한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조금이나마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잡혀주면서, 요런 조금이 아니라 좀 매도세 잡혀주고 외인도 매수 들어와주고 기관들도 좀 매수를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 잠깐 나왔을 뿐이지 매수가 없습니다. 흐름상을 무너졌고, 오늘 상에서도 보자면 오늘 지금 잠정치인데 외인 7억, 기관들 4억 지금 매도 또 나가고 있단 말이죠. 투신 쪽 외인들 전부 다. 그러면 당분간의 흐름 좋지가 않겠죠. 자, 그림을 그려보죠.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고점 포인트들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갈 때는 위에서부터 잡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1차적이었지만 다시 라인을 새로 잡자면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힌단 말이에요. 이 정도 포인트가 이 라인상 고점 포인트로 인식이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요. 자, 요런 포인트인데, 여기서 반등을 준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바닥 라인을 확인해 본다면 처음에 1차 랠리 포인트 자체에서 잡아보자면 이 정도 그림이 원래 나오는 구간인데, 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잡아보자면요, 이 그림이 나와지면 주가가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닥 포인트 잡히고, 바닥 포인트 잡힌다면은 좀 더 하락 쪽의 추세가 나올 가능성 어디까지 밀릴까요? 이 포인트
26,000, 27,000원까지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더라도 많이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종목은요,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 시장에서 관심에 벗어난 종목,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종목입니다. 관심 갖지 마시고요. 들고 계시더라도,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 하락 추세가 좀 나온 이후에 반등을 줄 건데, 상승 쪽 분위기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인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나케미칼이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 쪽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좀 여유 가지시고 느긋하게 대처하셔야 되지 않을까까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 이제 이상로 멘토 역시 지하철을 뚫을 기세라며 네, 멘트를 해주셨네요. 네, 그냥 뭐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주가 자체가 전형적인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던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얼마만큼 빠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벌써 모든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이 최대한 많이 넣을 만큼 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제가 뭐 다 지우고 캔들만 한번 보면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만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세 가지 선으로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서 1차적인 우리가 첫 번째 시그널이 나오고 난 다음에 1차적인 과매도 구간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1차적인 과매도 구간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과매도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세가 폭발적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하단에 있는 이 35,500원대가 지금은 굳건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35,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권역에서는 장기 투자, 초장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무리가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뭐 2년, 3년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가격대에 접근하셔야 되냐면, 이 하단 자리, 여기에 대한 이 35,500원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매집이 1차적으로 끝났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매집 구간입니다. 매집 구간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대형주입니다.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내기 위해서 6개월에서 최소 1년까지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접근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멀리 관심 종목 제외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정말 관심 밖의 종목으로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뢰인입니다. 534 하나번님께서 계양전기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유 멘토께서는 수급이 약하다며 X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저 자리는 진짜가 아닙니다라며 X의견 주셨습니다. 네, 계양전기 역시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인가 봐요. 네, 웬만하면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을 사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은 최소한 조금 1,000억이, 정말 최소한 1,000억이 넘는 거를 주로 사는 걸 말씀을 드리고,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가총액 3,000억, 4,000억짜리 사는 걸 굉장히 조금 즐겨 하셔야 됩니다. 그런 포인트에 맞추셔야 되는데, 계양전기 같은 경우가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포인트는 잡혀요. 뭐 조금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수급 패턴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은 확실하게 누가 주체가 됐다고는 아직은 볼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바뀌고 있긴 하지만 바뀌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양전기가 깔끔하지 못한 좀 수급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한번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을 주는 포인트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반등을 줄 때 분명히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좀 강하게 나오거나 좀 해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나와줬던 포인트 잠깐 체크해 본다면, 요때 이제 5월 뭐 중반쯤에 이런 포인트가 잡히긴 했어요. 보자면요, 차트상으로 보자면 5월 중반이니까 요때쯤인데, 요때입니다. 다시 지워볼까요? 요때입니다. 요때네요. 요때 좀 잡히긴 했지만 물량 고선을 빼는 모양새. 그래서 약간의 조금 요렇게 수급 들어오면서도 꺼져버릴 경우에는 좋은 그림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마땅히 좀 대응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추천을 드리기에는, 사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그 투자 쪽 주체 하나 국가 쪽입니다. 국가가 좀 단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치고 나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이가 않습니다. 그래서 50점 이상은 드릴 수 있지만 70점 이상은 돼야지 투자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약간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서 X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저 자리는 진짜가 아닌가요? 네, 지금 저항 구간에 맞고 떨어지는 상태죠. 네. 왜 저항 구간에 맞고 떨어지냐면 앞서 우리가 이 차트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항상 뭐 크게 보십시오. 숲을 보셔야지 뭐 나무가 보이듯이 크게 보십시오. 차트를 크게 한번 늘려놓고 한번 보시면 자, 매집이 언제 들어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매집에 대한 구간 자체는 바로 하단에 있는 이 2,700원을 기준으로 하단에 있는 여기에는 다 매집 구간입니다. 매집 구간을 먼저 보시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항상 여러 번의 매집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시세가 폭발되고 난 다음 이 주가 자체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죠. 그러면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시세를 출몰시키고 난 다음에 눌림목에 의한 파동적인 부분을 계산을 많이 하는데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상승을 이루어냈던 지점이 바로 이 3,800원, 3,790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저항 구간,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던 곳이 지금 무너지면서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분출이 됐죠. 그러면서 이 자리 자체는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중간 밴드 자리를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 자체에서도 한 번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한 번 나올 때를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도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하단 밴드까지는 좀 더 내려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 하단 밴드 자체를 좀 더 노리시자. 그래서 3,400원에서 3,450원 그 자리가 맥점 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0174님께서 문의를 주셨네요. 미동전자통신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비중을 작게라며 O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하단 밴드를 기다려보세요 라며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조금은 접근해도 괜찮은가 봐요. 네, 조건에 접근해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조정 거친 이후에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 수급은 없습니다. 단지 흐름상으로 볼 때 나쁘지 않은 실적을 올해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의 이런 상승 포인트를 봤을 때는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뭐 21선 위로에 한번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주세요. 5% 내외로 하셔서 좀 대응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조금만 접근하는 건 괜찮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하단 밴드를 기다려보시라며 X 의견 주셨네요. 네, X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자리가 상당히 애매하죠. 그 미동전자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세 흐름적인 부분에서 수급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혼자 조정을 가능한 차트입니다. 그리고 매집도 상당히 짧게 들어갔던 차트이기 때문에 쉽사리 시세를 크게 올리기는 힘든 차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단 밴드 자체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하단에서 지금 매집 구간을 한번 보시면 지금 1월 16일부터 이때까지 한 4월달까지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상단에서 지금 박스권을 다시 한 번 더 만드는 거죠.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박스권 자체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 자체 6,500원을 기준으로 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를 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좀 더 이어지면서 작은 박스권을 좀 더 연출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큰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매집이 그만큼 짧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은 우리가 보류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멘토님들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금바닥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종목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누적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는 63.54%의 높은 수익률 기록 중이십니다. 이상로 멘토 역시 32.8%의 높은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이십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렸는데요. 종목에 관해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 멘토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열쇠 핫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